한 지역에서 존경받던 여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놀랍게도 이 여성의 남편은 해당 지역의 시장 대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경찰은 총력을 기울여 수사했지만 범인의 흔적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마침내 사건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은 1998년 8월 4일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시작되었습니다. 라네트 경찰서에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죠. 신고자는 자신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계단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상태가 매우 위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로비 패티스 경관과 그의 부관은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마을 북쪽에 위치한 사건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습니다. 로비 경관은 라네트 경찰서에서 18년 동안 근무해 왔기 때문에 마을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을 알고 있었죠. 현장에 도착한 로비 경관은 신고자가 다름 아닌 마을의 시장 대행인 베리 웨이츠의 딸 메리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바로 베리의 아내인 샬럿이었습니다. 경찰차를 발견한 메리는 다급히 다가와 어머니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애원했습니다. 로비 경관은 메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죠. 현관문을 지나 메리를 따라 거실 모퉁이에 다다르자 계단 옆에 쓰러져 있는 샬럿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샬럿은 하얀색 실내복을 입은 채 바닥에 똑바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거품이 조금 묻어 있었죠. 처음에 로비 경관은 샬럿이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오른쪽 손목이 골절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 이는 넘어질 때 계단 난간을 잡으려다 발생한 상처로 추정되었습니다. 경관이 그녀의 맥박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만졌을 때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맥박은 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로비 경관은 샬럿의 목에 난 밧줄 자국과 옷깃에 묻은 혈흔을 발견했죠. 상황은 경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로비 경관은 즉시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했죠. 곧이어 더 많은 경찰관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현장에 속속 도착해 현장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법의학자의 1차 검안 결과 샬럿의 사망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로 좁혀졌습니다. 사인은 누군가 목을 졸라 발생한 질식사였죠. 하지만 샬럿의 목 주변에는 검은 핏자국들만 남아 있었을 뿐 이상하게도 범인의 지문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흔적들은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살피던 로비 경관은 계단 근처 바닥에 샬럿의 것으로 보이는 여성용품과 가방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계단 옆 벽에 걸려 있어야 할 그림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그림을 지탱하던 몸마저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곳에서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아주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증거였죠. 하지만 로비 경관은 현장을 둘러볼수록 어딘가 기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언뜻 보면 빈지털이범이 침입해 있다가 우발적인 살인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집안의 문이나 창문 그 어디에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대낮에 라네트 마을에서는 문을 열어두고 지내는 일이 흔하긴 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것이 면식범의 소행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죠. 그러던 중 현장 감식을 진행하던 한 경관이 다용도실에서 피가 묻은 수건 2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의 초기 단계였던 만큼 이 피 묻은 수건이 살인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당장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을 때 샬럿의 첫째 딸 시서와 남편 베리가 차례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메리가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게 사고가 났다고 알렸기 때문이죠. 베리는 아내의 시신을 보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척 슬퍼 보였죠. 아마도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탓이지 베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에게 심장마비가 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베리는 응급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메리와 시서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라네트처럼 작은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시장 대행의 아내라는 사실은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었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죠. 사람들은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기를 바랐으며 라네트 경찰서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 샬럿 웨이츠는 1948년 11월 1일 엘라바마주 랜돌프 카운티의 로어노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의 나이는 49세였습니다. 1971년 5번 대학교를 졸업한 샬럿은 대학 시절 베리와 교제를 시작했고 졸업 직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샬럿은 챔버스 카운티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샬럿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매우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죠.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샬럿은 학교 학생들에게 무척 인기가 많았고 교육계와 지역사회에서도 존경을 받았죠. 남편 베리 웨이츠는 샬럿보다 한 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는 클라이드 오번스버그 주방위군 무기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베리는 종종 교육기관과 협력해 무기고를 학생들의 견학과 연구를 위한 과학 전시장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샬럿 역시 이곳에서 자주 자원봉사를 했죠. 1997년부터 베리는 라네트의 시장 대행을 겸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샬럿과 베리의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해 보였죠. 그들에게는 메리와 시서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시서는 갓 대학에 입학했고 메리는 아직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무척 화목해 보였죠. 로비 경관은 먼저 시신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한 메리를 조사했습니다. 메리는 평소처럼 방과 후에 집에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손에 간식을 들고 주방으로 갔죠. 식탁에 음식을 내려놓은 뒤 어머니를 부르며 맛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샬럿이 메리보다 일찍 퇴근해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을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불렀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메리가 2층으로 올라가 확인하려던 순간 계단과 거실 모퉁이 사이에 쓰러져 있는 샬럿을 발견했습니다. 메리는 즉시 다가가 어머니를 흔들어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메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동시에 언니와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메리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로비 경관은 베리에게도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당시 베리는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베리의 몸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의사가 입원해 경과를 지켜보라고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병원에서 태어난 베리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여성이 살해당하면 가장 먼저 남성 배우자가 용의선상에 오르기 마련이죠. 따라서 시장 대행인 베리가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사실을 밝히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비 경관이 받은 베리의 인상은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리는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무기고에서 일할 때나 시장 대행이 되었을 때나 베리는 항상 친절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게다가 샬럿의 시신을 보았을 때 베리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베리는 그 어떤 범죄자 프로파일링 유형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로비 경관은 베리가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수사 절차에 따라 로비 경관은 베리를 신문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묻자 베리는 오전에 내내 무기고 사무실에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낮 12시에는 이발소에 갔지만 대기줄이 길어 다시 무기고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딸의 전화를 받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죠. 경찰은 베리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발소 사장은 그날 정오에 베리를 본 것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무기고 직원들 역시 낮에 베리를 보았다고 확인해 주었죠. 하지만 베리가 사무실에 있을 때는 혼자였기 때문에 그의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입증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베리의 혐의가 낮다고 판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샬롯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첫째 딸 시서가 대학 입학 전에 한스라는 남자와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스는 시서보다 9살이나 많았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죠. 샬롯과 베리는 두 사람의 만남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서는 부모님 몰래 한스와 계속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샬롯과 한스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죠.
이러한 이유로 한스가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한스를 찾아냈고 로비 경관이 그를 신문했습니다. 한스는 시서와 여전히 교제 중임을 인정했죠. 또한 시서의 부모님이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살인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로비 경관이 사건 당시의 행적을 묻자 한스는 고객의 집 마당에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그와 함께 일하던 다른 인부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고 해당 인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한스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죠. 로비 경관은 이 문제에 있어서 시서의 입장이 반드시 부모님 편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시서 역시 용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서는 사건 당일 내내 오번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고 수많은 동급생들이 이를 증명해 주었죠. 오번 대학교는 시서의 집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어 차로 30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메리가 시서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도 시서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서는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죠. 사건 발생 이틀 후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당장 새로운 수사 방향을 찾지 못한 경찰은 아직 완벽히 입증되지 않은 베리의 알리바이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찰은 그의 혐의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반대로 범행과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일 베리의 시간선을 더욱 꼼꼼히 재구성하고자 했습니다. 베리의 알리바이에서 공백으로 남은 부분은 그가 이발소에서 무기고로 돌아와 사무실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로비 경관은 베리에게 그가 확실히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단서가 기억나는지 물었습니다. 베리는 애써 기억을 더듬으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방적인 주장은 증거가 될 수 없었죠. 고민 끝에 베리는 자신이 버밍엄에 있는 한 지휘관에게 팩스를 보냈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팩스를 보낸 시간은 낮 12시 30분쯤이었습니다. 버밍엄은 라네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차로 약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로비 경관은 베리가 누구에게 팩스를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즉시 버밍엄으로 향했습니다. 로비 경관은 해당 지휘관을 찾아가 베리가 보낸 팩스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팩스가 전송된 시간은 낮 12시 30분이 맞았죠. 이는 베리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샬럿이 살해된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로비 경관은 샬럿이 근무하던 학교를 찾아가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샬럿과 20년 이상 함께 일한 주디는 사건 당일 오전 샬럿이 정상적으로 출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동료들이 한 직원의 송별회를 열어줄 예정이었기 때문에 샬럿은 화장을 고치기 위해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오전 11시쯤 학교를 나섰다고 합니다. 주디는 그 이후로 샬럿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낮 12시가 넘었을 무렵 주디는 샬롯에게 점심을 대신 주문해 줄지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로비 경관이 주디에게 샬롯과 베리의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묻자 주디는 그들이 자신이 본 부부 중 가장 금슬이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샬롯 앞에서 베리는 귀여운 어린아이 같았고 두 사람은 항상 서로를 놀리며 장난을 쳤다고 했죠. 주디는 베리가 좋은 남편이자 훌륭한 아버지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학교는 인원 변동이 거의 없는 곳인데 사건 발생일 이후 2명의 동료가 다시는 출근하지 못하게 되어 무척 상실감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디의 진술은 로비 경관이 기존의 두 부부에게 갖고 있던 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전을 기하기 위해 로비 경관은 메리와 시설을 다시 찾아가 부모님의 사이가 좋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두 소녀는 처음에는 조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자신들의 아버지를 의심하는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내 불쾌해하며 더 이상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확보한 정황상 베리의 혐의는 기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시선은 샬롯에게 진이라는 오빠가 있으며 그가 베리와 사이가 매우 좋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로비 경관은 진을 만나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진은 샬롯이 살해당한 그날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진과 샬롯은 남매 간 우애가 깊었고 베리와도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진은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신했죠. 다만 진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바로 얼마 전 샬롯의 외삼촌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삼촌은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재산 중 50%를 샬롯에게 남겼습니다. 외삼촌 명의로 된 수백 에이커의 토지는 그 가치가 엄청났기에 외삼촌의 아들이자 샬롯의 사촌동생인 웨인 로스는 이에 강한 불만을 품었습니다. 웨인은 유언장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족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죠. 원래 샬롯은 회의에 앞서 자신의 변호사를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샬롯이 변호사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은 정확히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였습니다. 진의 진술을 들은 로비 경관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만약 웨인이 가족회의 전에 샬롯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로비 경관은 즉시 웨인에게 연락했죠. 웨인은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변호사를 입회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에서 웨인은 누나인 샬롯과 평소 관계가 좋았지만 유산의 대부분은 자신이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나의 비극적인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자신은 살인사건과 무관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죠. 웨인은 사건 당일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누나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웨인의 동료들이 이를 증명해 주었죠. 사건의 돌파구를 찾았다고 생각했던 로비 경관의 예상과 달리 웨인 역시 용의선상에서 빠르게 제외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샬롯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샬롯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맞았습니다. 목에 지문이 남지 않았고 핏자국만 남은 이유는 범인이 양손으로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샬롯의 옷깃을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샬롯이 입고 있던 실내복에는 레이스 장식이 있었고 목둘레를 따라 끈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에 남은 핏자국은 바로 이 레이스 장식이 피부를 누르며 생긴 자국이었죠. 핏자국의 분포와 압박 부위로 미루어 볼 때 범인은 샬롯의 등 뒤에서 힘을 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샬롯의 머리가 둔기에 강하게 가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옷에 묻은 혈흔은 바로 이 머리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것이었죠. 하지만 범인은 상처 부위의 피를 닦아냈습니다.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수건이 바로 범인이 상처를 닦을 때 사용한 그 수건으로 보였죠. 이 밖에도 경찰이 다용도실에서 채취한 몇 개의 지문은 형태가 흐릿해 누구의 것인지 판독할 수 없었습니다. 2주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샬롯의 주변 인물 중에서는 새로운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무차별 묻지마 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며칠 후 발생한 폭행 사건이 경찰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다투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었죠. 이 남자의 이름은 로드니 보룸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로드니의 범행 수법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뒤 등 뒤에서 옷깃을 이용해 목을 조르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샬롯 사건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죠. 게다가 로드니는 여러 주에서 전과를 남겼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보낸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로비 경관은 이 로드니라는 인물에게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로드니의 지문을 채취하고 신문을 진행했죠. 로드니는 자신이 왜 의심을 받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죠. 현재 그의 여자친구가 알리바이를 증명해주기 꺼려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지문은 샬롯의 집에서 발견된 흐릿한 지문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드니 역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수사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죠. 경찰은 모든 역량을 동원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몇 년이 흘렀고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베리는 더 이상 시장 대행을 맡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의회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여성과 재혼했죠. 시서 역시 결혼해 라네트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사건이 몇 개쯤 있기 마련이죠. 로비 경관에게는 이 사건이 평생 잊지 못할 숙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샬롯이 살해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 대중의 관심을 다시 이 사건으로 쏠리게 만든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베리가 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베리에게는 로드 스퍼긴스라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었습니다.
로드는 보석 보증인으로 카운티 내에서 꽤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 인물이었죠. 선거 유세 과정에서 로드는 지역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베리가 자신의 아내 샬럿을 살해한 것이 확실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성명서가 보도되자 언론사와 경찰서에는 수많은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순식간에 다양한 버전의 루머가 퍼져나갔죠. 어떤 사람들은 베리의 재혼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찰의 무능한 수사를 질타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지 로드의 선거 전략일 뿐이라고 치부했죠. 하지만 로드의 경솔해 보이던 이 폭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리가 어머니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계좌에서 무려 10만 달러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확실한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경찰은 베리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죠. 무기고의 상관은 베리의 재무 관련 업무에서 어떤 문제도 발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베리가 무기고의 물품을 빌려간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죠. 조사 결과 베리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무기고 시설과 장비들을 외부로 임도해주고 그 대여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익금 중 일부만 상부로 납부했죠. 오랜 기간 쌓인 이 횡령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베리는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돼 경찰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베리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고 결국 유죄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죠. 물론 베리의 공금 횡령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경찰의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베리가 도둑임이 증명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가 살인범이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범죄 행위를 통해 그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살해 동기로 작용될 수 있었죠. 추가 조사를 통해 경찰은 샬럿이 살해되기 전 몇 년 동안 베리가 생활비 청구서를 자주 연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베리의 수입을 고려할 때 그렇게 궁핍하게 살 이유가 없었죠. 경찰은 베리에게 새로운 내연녀가 있다거나 도박, 마약에 빠진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은 마침내 베리의 자금 출처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는 무리한 투자 실패로 막대한 돈을 잃었던 것이죠. 경찰은 만약 샬럿이 베리의 끔찍한 투자 실패를 알았다면 크게 분노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 베리가 샬럿에게 외삼촌의 유산을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고 강요했을 것이라는 가설도 꽤 설득력이 있었죠. 이에 경찰은 다시 한번 베리를 소환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은 꽤 구체적인 증거들을 손에 쥐고 있었죠. 하지만 신문 도중 베리가 아내와 통화할 수 있냐고 묻자 경찰은 지금 당신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변호사뿐이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베리는 정말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죠. 결국 이번 신문에서 경찰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고 증거 불충분으로 베리는 다시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로비 경관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진실에 거의 다가섰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더 강력한 단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로비 경관이 수사의 벽에 부딪혀 막막해하고 있을 무렵 놀랍게도 2명의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베리의 2딸 메리와 시서였습니다. 이번에 2 자매는 수사의 판도를 뒤집을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경찰의 조사를 거부했던 이유는 오직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행동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시선은 로비 경관에게 보험회사가 샬롯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베리가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베리와 2딸은 샬롯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베리는 2딸에게 상속받은 유산 중 현금 부분을 자신에게 양도해달라고 부탁했죠. 대신 샬롯 외삼촌의 유산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면 그 토지를 2딸에게 물려주겠다고도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메리와 시선은 각각 44,000달러와 75,000달러가 적힌 수표를 아버지 베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베리가 마침내 그 토지를 손에 넣었을 때 그는 곧바로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새 아내에게 양도해버렸습니다. 즉 2딸은 어머니의 유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죠. 게다가 과거 메리와 시서가 경찰과의 대화를 거부했던 진짜 이유는 경찰이 아버지를 의심해서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리가 두 딸에게 접근해 경찰이 너희들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딸들에게 조사 과정에서 말실수라도 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겁을 주어 입을 막았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추악한 본성을 똑똑히 깨닫게 된 딸들이었죠. 베리는 좋은 남편이자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소름 끼치도록 연기를 잘하는 훌륭한 배우에 불과했습니다. 2006년 2월 10일 베리 웨이츠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검사 폴 존스의 입장에서 볼 때 법리적으로 이 사건은 명백한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리가 살인범이라는 것을 증명할 직접적인 물증은 없었죠. 하지만 사건의 전말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베리가 범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13일 챔버스 카운티 법원에서 베리 웨이츠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폴 존스 검사는 사건 당일의 정황을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발표했죠. 베리는 오전 11시가 넘은 시각 샬롯에게 연락을 취한 뒤 무기고를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샬롯이 유산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샬롯은 사촌동생과 유산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양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 막대한 돈이 필요했던 베리는 이 사실에 격분하여 샬롯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샬롯이 수건으로 머리에 피를 닦아낸 뒤 집을 나서려고 하자 이성을 잃은 베리는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샬롯을 계단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 마치 실수로 넘어진 것처럼 현장을 조작했죠. 이후 피 묻은 수건을 다용도실에 숨긴 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이발소에 들렀고 다시 무기고로 돌아가 팩스를 보냈죠. 검찰은 베리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모든 용의자를 나열하고 하나씩 철저히 배제해 나갔습니다. 유일하게 배제할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베리였습니다. 반면 베리의 변호인 파크먼은 베리가 현장에서 샬롯의 시신을 보았을 때 그의 심박수가 무려 분당 190회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그가 진범이라면 왜 그렇게 심장박동이 빨라졌겠느냐고 반문했죠. 또한 파크먼은 샬롯의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해서도 강력히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시신의 체온만으로 사망 시간을 추측하는 것은 부정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사망 시간이 뒤로 늦춰진다면 베리에게는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 도중 작은 소동도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휴식 시간 중에 베리의 현부인 샌디가 배심원 중 한 명과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판사는 즉시 샌디를 법정에서 퇴장시켰고 논의를 거쳐 그녀와 대화를 나눈 배심원을 해임했죠. 이어진 재판에서 폴 존스 검사는 베리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는 점, 어머니의 돈을 훔치려 했다는 점, 무기고 물품을 무단 대여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 등 수많은 정황 증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리와 시서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의 수많은 수상한 행적들을 낱낱이 증언했죠. 피고인이 자신의 두 친딸에게 직접 지목당하는 것은 법정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짧은 수기 끝에 마침내 베리 웨이츠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샬롯 웨이츠는 챔버스 카운티 메모리얼 파크에 안치되었습니다. 범인 베리 웨이츠는 2011년 11월 16일 감옥에서 6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속에서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친아버지의 끔찍한 민낯에 맞서 법정에선 두 딸의 뼈아픈 용기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